신박한 경제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휴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물가 다시 또 9월 통계가 나왔는데 네. 야, 이거 물가 심상치 않다. 네. 또 올라간다. 네. 이런 통계 나왔죠. 맞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그 5일에 발표했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상승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7%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최근에 한 6월, 7월에는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2개월 연속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통계가 나왔고 주요한 원인은 역시 유가입니다. 유가가 쭉 내려가다가 그 유가 하락폭이 좀 둔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조금 물가 상승에 견인 효과가 있었고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올라가지고 다 올라갔죠. 이 부분이 또 이제 물가 상승을 핵심적으로 견인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주로 어디가 많이 올랐나 봤더니 외식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외식 물가는 주로 이제 한 10개 품목 중에 8개 정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공식품 상승률도 굉장히 크고요. 우유, 맥주, 아이스크림, 라면, 과일값 할 것 없이 올랐고 또 지역 난방비, 가스비, 전기료, 공공요금까지 싹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체감하는 물가도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그 이상으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더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체감 물가 지수도 4.4 이상 올랐거든요. 예.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에 지금 약간 조금 고삐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그냥 통계로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랑 체감 물가랑 보면 항상 체감 물가가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랑 체감 물가도 지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생활 물가 지수라고요. 측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를 또 따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과거 통계를 보면 이제 항상 체감 물가가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근 상황이잖아요. 최근 상황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3.7%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체감 물가로 보조 지수로 저희가 사용하는 생활 물가 지수가 이번에 4.4%니까 체감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일종의 소비 심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가를 어떻게 느끼냐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도 4%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체감 물가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가가 높다 싶으면 소비 심리가 흔들리잖아요. 예, 위축되죠. 예, 근데 이건 저희의 그냥 추측만이 아니라요. 이것도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조사를 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저희가 이제 좀 복잡한데 100m로 떨어지면 향후에 소비 심리도 비관적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자기의 경제 전망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그게 지금 10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비관적이라는 거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확실하게는 향후에 어떤 기대가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이거를 이제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오늘 사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으로 사실상 전쟁이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다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하락폭이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유가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많아요. 일단은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우리도 지금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 유가 때문인데요. 당장 전쟁 발발 소식 이후로 하루 만에 서부 텍사스 유가 선물이 전날보다 4.3이 올랐고요. 브렌트유 인도부는 3.6 하루 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하락폭이 줄었다 그것도 부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상승으로 회전을 했으면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물가의 상승 압박이 이 유가 때문에 원래도 계절적 요인으로요. 난방비 등등 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중에 혹시 유가가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유가 시장이 불안하면은 바로 우리한테는 수입 물가 또 이어지는 소비자 물가까지 연달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67%가 중동이고요. 가스의 37%도 중동입니다. 즉 겨울 난방에 앞두고 이게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까 봐 지금
굉장한 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도 러시아 원유냐 가스도 인도 같은데 통해 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딴 나라에서는 다 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사더라고요. 한미일 북중러 이것 때문에 그런지 겨울 앞두고 큰 걱정인데 결과적으로 이러다가 그 말하자면 오일 쇼크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저유가로 갔으니까 70년대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바닥으로 깔리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극대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실제 가능성이 있나요? 이 교수님 어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는 보시면 이제 저성장 고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때 제가 통계를 대충 보면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선진국 위주로 볼게요. 성장률이 한 5%대였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 근데 이제 물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한 10에서 15% 정도 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시대네요. 성장률도 물가도. 네,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그러면 그때 드러나는 수치랑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느냐. 네. 근데 이거는 그때만큼의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지금 10에서 15%의 물가 상승률로 간다고 전망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물가를 볼 때 항상 성장률 대비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저희 고성장 시대 때 한국이요. 저희 물가 15%뭐 우습게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버텼던 거는 저희는 그때 경제 성장률이 매우 좋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원유에 대한 충격이 다시 오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예를 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성장률 대비 물가니까요. 저희 지금 성장률 전망이 내년 뭐 선진국 위주로 보면 잘 나와봤자 뭐 한 2% 3% 이렇잖아요. 그러면 2%도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네. 그러면 물가가 5, 6 정도만 가도 상대적인 비교로 보면 그렇네요. 경제가 이제 버틸만한 그러니까 경제가 버틸만한 물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버티지 못할 만한 물가 상승률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15% 물가 안 갈 거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미리부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경제 성장률 5%에 물가가 10에서 15%, 경제 성장률 2% 시대에 물가가 5% 6%면 두세 배. 상대적으로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잖아요. 네, 감당 가능하지 못한 정도는 유사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유수의 경제 기관에서도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로 진단하는 기관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고물가, 저성장, 고실업 이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미 현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침체의 초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저성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고물가는 고유가가 지금 가장 그 큰 핵심적인 요인이고 고금리 상태가 되니까 오늘 나온 기사들 보니까 가계 이자 지출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가계 흑자가 적어지고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막 이런단 말이죠. 보니까 보수 경제지하고 에서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할인 쿠폰 지급 등의 방식으로 통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즉 금리 더 올리고 그래서 물가를 잡고 재정 지출도 긴축하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으니까 다 걷어들여. 그래야 물가를 잡고 우리가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해결책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기업과 가게가 다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좀 돈을 풀어서 불황의 터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뭐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이런 대안 해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보수주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는 네. 글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미국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면 네. 미국은 이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중앙은행 미국 페드 위주로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걷어들였지만 반대로 미국의 정부 입장에선 바이든 정부의 재정은 굉장히 확장 재정 기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팔러시 믹스라는 거는 뭐 두 개의 정책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책 칵테일 팔러시 믹스. 예. 팔러시 믹스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재단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주목하는 게 일단은 한국은 지금 물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더니 임금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소비를 강조를 했던 거는 사실은 저희가 IMF 외환위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소비가 꺼지면서 급격히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에 저희 과거의 경험상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재정 정책으로 일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것들 일부러 커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네. 재정의 역할이 있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는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문제는 금리는 지금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은 잘 보시면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 꽤 됐어요. 그렇죠. 예, 거의 지금 오랫동안 미국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렸는데 한국은 지금 동결했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계속 일관되게 주는 스탠스는 지금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당한 균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만 너무 생각한다는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금리는 그냥 유지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시장금리가 다시 꿈쩍꿈쩍해요.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데서 지금 고금리 상품들이 또 막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보기엔 이게 작년에 저희 레고랜드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 그럴 때 문제랑 완전히 데자뷰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전이 적자 문제 해결하려고 또는 가스공사가 자기 적자 문제 해결하려고 시장에 채권을 마구 발행을 하다가 회사채, 한전채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끌어가니까 시중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엉뚱하게 시중금리만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대로 동결돼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는 오케이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고 한전이나 예를 들면 가스공사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김동철 사장은 많이 올려줘야 된다라고 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팔러시 믹스 어느 한쪽으로 즉 보수적 대안만 재정은 긴축해야 되고 금리는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소위 보수 일변도의 대안만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당면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팔러시 믹스 해야 된다. 근데 9894님이 아주 직관적 질문입니다. 이거 한국만 문제예요? 전 세계가 다 이래요? 미국은 지금 뭐 취업률도 엄청 좋고 잘 나간다며요. 한국만 이래요?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수님 의견에도 일단 저도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 지금 경제를 두 축으로 한번 보자고요. 편하게. 하나는 이제 뭐 수출 같은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산업 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하나는 이제 금융 사이드 뭐 물가 환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면은 둘 다 지금 어려운데요. 실물 쪽으로 어려운 거는 이제 저성장으로 바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가 2%라고 예를 들어서 성장률 얘기했지만 사실은 2가 아니고요. 1.4, 1.3이 이제 다수고요.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한 게 올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 낮은 수치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수치는요. 1.2를 전망한 수치도 드디어 나왔어요. 1.1. 1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냐면 방금 질문과 묶어서 보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는 기관들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동시에 다 상향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세계가 상승할 때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계 시장하고 동조화돼서 같이 가는 흐름이거든요. 수출이 80%인 나라거든요. 근데 세계 시장이 나름대로 상향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로 간다는 거는 세계 경제와 한국만 현재 디커플링되고 있는
특별한 구간에 현재 들어갔다. 특이한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이 저성장, 우리만 경제 성장률을 못 받쳐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중에서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설인데 뭐냐면 확장 재정을 해가지고 예. 경기를 풀어내서 성장률을 올리고 민간 소비도 촉진시켜주는 어떤 마중물 역할도 하면서 네. 경제 확장 재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또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긴축을 주장하는 거는 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정부 사이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안 내고 있는 약간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근거로 금리를 갖고 온다? 아니 금리는 금리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예리하게 들어가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세계는 어쨌든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세계는 상저하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저하저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세계와 동떨어져서 우리만 뒤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뒤로 가고 있냐면 일본이 IMF나 OECD 전망으로 따르면 올해 1.8 정도를 예상하는데 우리만 1.5, 1.4거든요. 일본에게도 성장률이 성장률이요?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anything but 문재인, anything but 클린턴처럼 부시가 그랬던 것처럼 anything but 문재인 이런 거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 좀 경제를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그러니까 약간 디커플링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저희는 금융시장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그러니까 미국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면 그게 경제의 여파가 바로바로 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채널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뭐 한전 채권이나 가스공사 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율. 여파 이런 게 예. 큰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음.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1월에 이미 한번 겪었어요. 이 문제를. 네. 예, 그때 물가 문제도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올렸다가 물가 충격 왔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한전 채권, 가스공사 채권 이런 문제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 시장 다 박살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그래도 많이 봐줘서 정권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 문제라고 뭐 할 수 해도 있으나. 지금은 이미 한 번 겪은 사태가 다시 한번 데자부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면 이건 온전히 현 정부 탓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오늘은 박시동 평론가 이창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